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 쓰는 스마트폰, 또 즐겨 듣는 음악, 심지어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 브랜드까지요. 이 모든 것들 뒤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지적재산권 전쟁입니다. 오늘은요, 국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김신행 교수님의 아주 명쾌한 교재를 바탕으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대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아니, 특허, 저작권, 상표 이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대체 왜 전 세계가 이걸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걸까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적인 경쟁의 중심이 된 그 흥미로운 비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주제를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지적재산권이 국제경제학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세계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 볼 거예요. 그 다음엔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 사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죠. 과연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복잡한 국제경제 지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심장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적재산권. 이거 단순히 법 공부하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이 국경을 넘나들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에 공장을 지을까 하는 해외 직접 투자, 즉 FDI를 결정하고요. 국가 간 무역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국제경제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권리의 진짜 본질로 들어가 보죠. 왜 이게 그토록 치열한 논쟁을 낳는지 그 심장부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정의를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창조적인 결과물에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는 발명품이나 예술작품은 물론이고요. 기업의 로고까지 재산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무형의 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바로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게요. 사실은 엄청난 딜레마, 그러니까 상충관계를 안고 있어요. 이 저울 보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으로 싹 기울여서 보호를 아주 강하게 해준다. 그럼 어떨까요? 발명가들은 야, 신난다 하면서 혁신에 막 뛰어들겠죠. 근데 그 대가로 기술은 소수한테 독점되고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기울여서 보호를 약하게 하면 기술은 값싸게 쫙 퍼져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연 누가 그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모든 나라가 이 양날의 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세계는 이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제 국가 간의 약속, 즉 국제 협약이 이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1980년부터 최근까지 보세요. 주요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의 수가 꾸준히, 아주 극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통일된 규칙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공감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협약들은요,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파리협약이 공장에서 만든 발명품 같은 산업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면 베른협약은 예술가의 소설이나 음악 같은 창작물을 보호해주죠. 그리고 PCT는 한 번의 신청으로 이 모든 보호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주는 아주 실용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의 정말 역동적인 혁신 스토리를 한 페이지씩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모든 혁신의 이야기는 바로 투자에서 시작되죠. 이 그래프를 한번 크게 볼까요?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이 정말 놀랍도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마저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바로 이 과감한 투자가 한국 혁신 신화의 진짜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투자는
곧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요.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폭발적이죠. 방금 전에 봤던 그 R&D 투자가 어떻게 혁신의 거대한 불꽃으로 타올랐는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혁신의 폭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국의 역사에는 아주 결정적인 변곡점들이 있었습니다. 1961년에 처음 특허법을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요. 특히 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와 95년 WTO 체제 출범이라는 세계적인 파도에 발맞춰서 우리 제도를 정비한 것. 바로 이게 혁신을 위한 단단한 발판을 마련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하지만 혁신의 강국이 되었다고 해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성공은요, 또 다른, 어쩌면 더 복잡한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죠. 자, 이 그래프가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특허 강국이 된 건 맞는데 막상 지적재산권 사용료 통장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즉 적자 상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 우리가 해외의 핵심 기술을 쓰는데 내는 돈이 우리의 기술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다음 과제인 거죠. 이 데이터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빠른 추격자, 그러니까 응용 기술의 강자에만 머무를 순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만드는 원천 기술의 강자로 거듭나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걸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거대한 국제협약부터 한 국가의 치열한 데이터까지 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계 경제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제경제학 이거 공부하다 보면 와, 정말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요. 이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세상을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읽어내는 그런 특별한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기술처럼 앞으로 미래를 뒤흔들 신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오늘 배운 혁신과 확산 사이의 그 완벽한 균형점은 과연 어딜까요? 아마 그 정답을 찾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